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요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요. 또 이 물가나 원유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상승을 하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성장주 주식이 이제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와 어떤 그런 뉴스들이 많은데요. 원래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럼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이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경기가 다시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또 너무 과열되면 또 안 좋으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뭐 오버 컴다운 하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0%까지 낮췄지만은 지금 백신이 슬슬 풀리고 있잖아요. 또 경기도 슬슬 살아나려고 하고 또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 지금 중앙은행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금리가 제로에서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주식보다 이 채권의 투자 매력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채권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자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탈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로 많이 올랐던 이 성장주들이 많이 자금 이탈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빅테크나 이 테슬라도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모두 일리 있는 말 같긴 한데 저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바로 앞에 있는 코앞에 문제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이게 바로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길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낮아져 왔어요. 특히 금융위기 전만 하더라도 금리는 최소 4에서 5% 수준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리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제로금리로 갔다가 이제 그 2015년쯤부터 너무 경기가 과열되니까 좀 금리를 이제 올리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2015년부터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렸죠. 2.5%까지 올렸었는데 갑자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말에 이제 미국이 이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엄청나게 충격이 왔어요. 당시 애플이 주가가 30%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항복 기법 선언하고 다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내렸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2019년이니까. 미국 경제가 이 2.5% 금리를 버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정고점이 계속 낮아져 있거든요. 4, 5%는 어림도 없어요. 전에 정고점이 2.5%였잖아요. 전 2.5%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또 뭐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요. 예전처럼 뭐 4에서 5% 혹은 그 이상의 이 고금리 시대는 돌아오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도 그게 뭐 과거에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보다 이 디플레가 아직도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금리를 2.5% 이상 올리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도 이 저성장이고 아직도 부채가 많고요. 이 경제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 전 세계가 저성장인데 이 말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소비죠. 이 말은 결국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저물가. 이게 곧 이 불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가 이거고요, 곧. 그리고 결국은 이게 저금리로 또 이어지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을 보면요. 수십 년째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되고 있어요, 서서히. 그나마 미국이 나요. 한국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가계부채 비율이 보시면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로 낮춰왔어요. 한국은 오히려 엄청 높아졌죠. 이게 작년 3월이니까 이 이후로 연끌 대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금리를 1%라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로 금리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너도 나도 지금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있어요. 솔직히 경기는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자산 가격만 엄청 폭등해 있어요. 이게
자산을 많이 가진 기성세대에게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청년들이나 후세대에게 이거 지옥이거든요. 특히 20대, 30대가 공포심에 지금 영끌 투자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금리 1%만 만약에 올린다고 해도 영세한 이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이 중소기업, 그리고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이 영끌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파산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저는 금리를 아마 채 올려보지도 못하고, 올리긴 하겠죠. 근데 많이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일본처럼요,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 저성장 현상이 지속될 것 같아요. 이 구조조정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제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산 투자에 부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금리가 상승하고 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우려는 생길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타격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진짜 길게 보면은 여전히 세상은 저금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디플레가 더 무섭고요. 그리고 이 저성장 시대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요, 희소한 곳에 투자해야죠. 저성장 시대에 뭐가 희소해요? 성장이 희소하잖아요. 성장하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경제가 1에서 2%씩 성장하는데 만약에 20% 이상씩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요, 이 기업은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죠. 금리가 설령 뭐 그럴 리 없겠지만 3에서 4%까지 진짜 올린다고 하더라도 20%씩 성장하는 기업은 여전히 가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익이 나지 않는데 단지 그냥 미래에 대한 이 기대감만으로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그런 몇몇 기업이 있어요. 이런 데는 조심해야겠죠. 실적을 같이 봐야죠. 그 금리가 오르면은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그걸 더 챙길 수 있고, 또 채권 투자 비율이 높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바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들이죠. 이런 투자도 좋다 하긴 하지만 저는 이거 금리 오르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언제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 또 언제까지 올릴지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냐. 투자 철학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이 금리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서 어떤 은행과 보험사 같은 가치주에 투자하는 거는 이거가 오히려 더 타이밍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이 성장하는 기업에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금리 사이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10년 투자하면 되거든요. 이게 더 쉽고 마음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하는 좋은 기업에, 물론 전 좋아하지만 여기에 이 몰빵 투자는 진짜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자산 배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45%죠. 근데 이게 뭐 알다시피 성장하는 기업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이거 좀 리스크 있는 전략이에요. 근데 원래 전통적 자산 배분은 현금이나 이 채권 비중이 반드시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저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 부동산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약간 특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월세를 받고 또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현금화가 좀 비교적 쉽거든요. 좀 이건 특수한 경우라 이런 거고, 또 하나 제가 그 목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물욕이 없는 원래 인간이기도 하고, 또 뭐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요. 사실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처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나갈 게 없어요. 주거비라고 하면은 그냥 빌라 관리비 3만 원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소득이 끊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요, 까짓 거 그냥 뭐 노가다 현장 가서 일할지언정 제가 주식에 투자한 돈, 이 돈은 10년 동안 제가 매도 안 할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 10년 동안 투자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좀 높은 비중으로 이 성장하는 기업에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달리 2, 3년 내로 나는 목돈이 필요한데, 혹은 10년 투자는 좀 자신이 없다, 이런 분은 저처럼 이렇게 주식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뭐 몇 년 안에 집을 사야 된다거나 차를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저와 달리 처자식이 있는 분들은 저처럼 높은 비중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진짜 이건 위험하다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새 20대, 30대들이 제가 물어보면은
자산의 99%가 주식이래요. 특히 무슨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 몰빵 투자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이런 영끌족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투자예요. 채권을 혹은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 틀리죠. 이 채권의 비중이 높으면은 당연히 이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마음에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죠. 이거는 그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의 인간인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 투자는 사실 아까 뭐 금리가 어떻고, 그죠? 물가가 어떻고, 이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주가가 이렇게 막 등락에 막 마음 졸이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라면은 당연히 이 주식보다 이 채권이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정말 이 투자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날카로운 그 정콕을 찔러오는 그런 말이죠. 피터 린츠가 대학 시절에 이 수학이나 뭐 회계학, 과학 이런 것보다 오히려 역사나 이 철학에서 더 배운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그 유용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고 이런 철학, 인문학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약하면은 그 금리가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길게 보면 세상은 이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이 시대인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가치 있는 게 뭐냐?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나중에 언제가 됐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기업에 몰빵하냐? 이건 아니죠.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내가 어떤 재무 상황에 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오래 투자할 수 있냐, 기간, 여기에 맞춰서 현금이나 혹은 이 채권 비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